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우리 시장도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지정학적 리스크다, 금리다 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찾지 못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수 자체를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2,300선 내외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조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4천 계약 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그룹이 어제 SK 디렉터스 서밋 2023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돌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영 상황을 놓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번 회의에서 어떤 주문을 했던 건가요?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CEO가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적극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힘을 실어준 거고요. 또 이와 함께 주주와 투자자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K 디렉터스 서밋 2023은 사회이사들이 지배구조의 주요 축으로서 그룹 경영 아젠다를 논의하는 기구인데요. 올해 행사에는 SK 성장을 위한 통찰력을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SK 사회이사들은 이날 각 관계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사회사나 감사위원회 회의가 회사 내부 감사기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경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수립한 정책과 규정에 맞춰서 경영진과 구성원이 투자 및 경영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도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들의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사후의 리스크를 체크하기보다는 사전에 이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감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될 정도로 SK 디렉터스 서밋의 위상이 강화가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디렉터스 서밋을 확대 경영회의, 2000포럼, CEO 세미나와 더불어서 이 그룹 주요 전략회의로 격상하고 이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이사들이 거버넌스의 중요한 축으로서 서밋을 통해서 그룹 경영 아젠다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SK그룹은 거버넌스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최 회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난 2021년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스토리 추진을 선언했고요. 지난해부터는 핵심 회의체로 디렉터스 서밋을 열어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SK 주요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와 또 AI 등 글로벌 시장 전망과 관계사의 전략을 살펴보고 전략과 투자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또 SK의 성장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너지솔루션이 현대캐피탈과 손을 잡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놨다고 하죠. 어떤 상품인지 궁금한데요. 네, 양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 기반 금융 상품인 배터리 라이프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대자동차, 기아의 전기차를 리스나 렌트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춰주고요. 또 배터리 관리가 우수한 고객에게는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이 배터리 라이프 케어를 통해서 5천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를 36개월 동안 리스로 이용할 경우 기존 전기차 리스로 대비 매월 약 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연간 약정 주행 거래와 계약 기간에 따라서 배터리 관리 목표 점수를 부여받고 이를 계약 만료 시점까지 달성하면 30만 원의 리워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주행 정보, 운전 습관, 충전 패턴 등 배터리 수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현대캐피탈은 이 상품을 법인 고객에게 우선 제공하며 개인 고객들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박 원료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에 많은 신사업을 내놓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하이엔드 동박 생산에 필요한 원료 60만 톤을 2033년까지 10년간 공급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같은 공급에 따른 기대 매출이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동박은 2차 전지 음극재를 감싸는 두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박입니다. 음극재에서 전기 화학 반응으로 발생하는 전자를 모으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사 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향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스페인, 미국 등 신규 해외 생산 기지의 원료 공급과 동박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공정 개발 등에도 최우선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SK그룹의 혁신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동박 공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증시도 반등했고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기 회복이 국내 증시의 반등으로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면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 증시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르긴 올랐지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흐름이 변화한 건지 아직까지는 확신하기 이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시작해 현재까지도 빨간불 잘 켜주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코스피 현재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3%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식료품부터 주류까지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에 내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음식료 업종도 오늘 빨간불 짙게 켜내는 모습입니다. 반면 영풍재지는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은 짙은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2292선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3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97% 상승으로 2300포인트 정확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에서 대거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2,218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972억 원 덜어내면서 이로써 8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관은요, 오늘 2,912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켜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중에서도 YTN의 지분 매각 가격이 장부가의 4배가량 높게 형성되면서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YTN이 속한 방송 서비스 업종도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742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74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75% 오름세 보이면서 741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쪽에서 대거 팔아내면서 현재 373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기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32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34억 원 소폭 매수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김포 서울시 편입 관련주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론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김포의 공장 부지나 생산 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관련주들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관련주 살펴보면요. 먼저 코아스, 어제도 상한가에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해서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아스는 김포시의 공장과 토지를 가지고 있죠. 오늘 8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리플랜 역시 김포시 대곡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콤은 김포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죠. 오늘 2%대 오름세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주입니다. 증권가는 항공주에 대한 눈높이를 최근 낮추고 있습니다. 항공주는 고유가, 고환율, 전쟁이라는 삼중고에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1월 초에 이사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난항에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오늘 1%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티웨이홀딩스와 티웨이항공은 2%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민의 술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일부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데요. 화이트진로는 어제 11월 9일부터 소주류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가 6.95% 인상됩니다. 또 맥주 테라와 카스의 출고가도 6.8% 정도가 올라갑니다. 한편 주류뿐만 아니라 식품과 화장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어깨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류주와 화장품주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기업들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도 오르고요, 우유도 오르고 이번에는 주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하이트 진로와 카스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고가도 지금 6% 후반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주들 주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는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계 쪽에서 LG생활건강 가격을 오른다라는 소식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음료라든지 주류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3%대 강세 흐름들,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도 2%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면 10월부터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10월부터 갔을 때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방어에 대한 특성과 함께 맞물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관련했을 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방어주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고 지수와 비교를 했을 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업계에 따르면요. 하이트 진로의 가격 인상의 경우에는 예상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정 가격도 오르고 매가 가격도 오르고 거기에 병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그럼 이런 상황들이 주류 업계 외부 요인들이잖아요. 이 배경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주류 업계에서도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싶었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올리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오비맥주가 10월에 인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경쟁사들도 함께 올릴 수 있었다는 점. 원래 좀 가격을 올릴 때 먼저 누가 선두에 치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먼저 올렸다면 그럼 다른 경쟁사들도 올리기가 수월하다는 점.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오비맥주가 가격을 인상을 하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이트진로도 오늘 주류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 인상에 대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류업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정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보면 첫 번째로 주 원료에 대한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소주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정의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정 가격이 평균 9% 넘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연동제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캔이라든지 페트라든지 부자재 쪽에서의 원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공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조 경비, 전방위적으로 경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류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료주에 저게 접근을 하고 싶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시세를 분출했다가도 금방 사그라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까요? 저는 지금 음식료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음식료 섹터가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가 된 섹터는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음식료 섹터 그리고 어떤 섹터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음료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음료라든지 주류 섹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아직 네. 바닥권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주류 섹터, 음료 섹터를 보면 3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2분기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뭐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내년 실적을 바라본다면 지금 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이트 진로가 조금 더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주류 쪽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주 쪽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참이슬 쪽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맥주의 경우에도 그 오비 맥주의 카스가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2등과 3등이 하이트의 진로의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맥주와 소주 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 한국 알콜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냐면 소주의 원료인 주종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주종 같은 경우에 매년 상승세를 그려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기업이 주종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주종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거래일에 한국 알콜이라는 종목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공시가 좀 작년 매출의 50%가 넘는 공시가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더해서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용도 함께 부각이 되었다는 점. 이 기업이 굉장히 다 좋아요. 사업적인 부분도 좋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은데 다만 안 좋은 점이 성장성 대비했을 때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 네. 배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낮고 JCNA라고 좀 그 최대 주주가 100%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실제로 한국 알콜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쪽에 다 떼주면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에게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가 한국 알코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우리 의사회 열람을 보게 해달라. 그런데 열람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니네가 우리 주주이익에 반하는지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의도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류 관련주에 대해서 사실 연말에는 성수기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종목들 하나씩 짚어주셨고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는 만큼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요. 사실은 주류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뭐 생필품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화장품도 저희가 매일 바르기 때문에 생필품 중에 하나인데 화장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았던 성적표를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화장품의 대장주격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종목은 사실 좀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 이 실적만을 놓고 보는 눈높이 자체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희비가 좀 엇갈렸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 이런 실적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실 화장품 가격이 오르면 이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이 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들이 여기에 손을 뻗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그 부분을 저도 염려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화장품 트렌드 자체가 중저가, 특히 인디 브랜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오히려 고가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피해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추적으로 증가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투톱, 그러니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쪽에서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증가로 인해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미지를 조금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유명한데 다만 최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이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진출을 조금 더 과시화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아직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물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과연 더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북미 쪽에서의 성장 계속 나와주고 있고 코스알엑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북미에서의 시장 성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해요. 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조금씩 뜯어봤을 때 아직까지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시아 매출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오른 섹터예요. 물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한 측면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가 올랐을 때 모든 종목이 다 간 게 아니라 화장품, ODM, OEM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억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무너질 때 함께 연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인 만큼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화장품 섹터와 미국의 엘프뷰티와 함께 커플링이 될 수 있다. 센티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1일에 미국의 엘프뷰티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엘프뷰티가 좀 중저가 브랜드, 특히 굉장히 저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 10대가 사용하는 굉장히 저렴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중저가의 화장품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엘프뷰티의 실적이 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주류와 또 화장품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주류 쪽에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화이트 젤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류 쪽 가격이 인상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가 있겠고 관련했을 때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진하긴 하지만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고 특히 신제품 관련한 일회성 비용을 조금씩 덜어낸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나올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화이트 젤로가 소주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소주가 최근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K문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어지고 있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20일 평균으로 봤을 때 빨간불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하이트 진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을 끌어내린 요소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사실 반도체와 2차 전지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효자 산업의 생존 전략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서 긴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들 상반기에 조였는데 지금은 좀 빛이 바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주의 경우에도 사실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 주가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와는 별개로 업황은 이제 좀 돌아섰다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오랜 터널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사실은 이제 2차 전지주는 이제 다시 터널에 진입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네. 왜냐하면 있는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주는 지속해서 많은 기대감을 끌어냈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는 3분기는 바닥을 쳤다고 많은 뭐 여러 데이터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묶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 디램이냐, 파운드리냐, 혹은 낸드 플랫이냐, 좀 구분해서 보는 게 이 반도체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견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해당되는 건 네. 사실 디램하고 낸드 플랫이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디램의 수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PC라든지 보통 IT 기계, 네. 이쪽이 이제 디램 수요를 견인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이 낸드 플래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온도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우선 디램은 회복 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거의 소진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AI 관련해서 수요 증가가 있어서 이건 요 부분은 업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서 메모리 쪽의 D램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미 업턴했다.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HBM 관련도 요 분야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D램은 PC 수요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IT 분야도 살아나고 있어서 D램 분야도 업턴하고 있는데 HDM 분야, 특히 AI 관련은 완전히 이제 업턴하고 있어서 내년 수요는 더 증가할 게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인데 어제 삼성전자의 IR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낸드 플래시의 감산폭을 더 크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은 지금 선물 시장에서 한 18%까지 오르고 있다고 보는데 낸드 플래시도 한 10에서 15%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있게 오르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산을 더 크게 유지하겠다.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낸드 플래시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고사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니냐. 낸드 플래시 쪽은. 그러니까 그 감산폭을 더 줄이면서 내년 2분기까지 낸드 플래시 가격을 20%씩 더 올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낸드 플래시를 조금 더 줄여서 가격을 더 올리는 전략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낸드 플래시 쪽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은 회복세가 좀 더디지만 D램 쪽은 업황 턴이 좀 확인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과 그다지 차이가 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든 효과는 아무래도 감산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감산은 끝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메모리 쪽은 이미 감산 재고 소진이 다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메모리 쪽은 감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보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낸드 플래시 쪽은 여전히 감산을 더 크게 늘리겠다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의 적자 부분을 보면 1분기 때 지금 그 영업이익에서 보면 반도체의 영업 적자가 1분기에는 4조 5,800억이었어요. 반도체 부분만. 2분기 때 4조 3,600억인데 이번 3분기가 3조 7,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죠. 적자는 아주 크긴 하지만 이 적자 폭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감산 효과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HBM 같은 메모리 쪽의 영업 매출이 더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고 낸드 플래시가 여전히 이 대부분 적자 폭을 감당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D램 가격은 이미 8월부터 현물시장 가격이 스테이하거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10%씩.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의 가격이 여전히 낮고 그리고 적자 폭이 심해서 4분기까지는 3조 원대 적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는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는데 사실 주가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좀 물음표가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발목을 잡는 요인은 뭘까요? 우선 반도체의 가장 큰 거는 경기 회복이죠. 반도체는 어차피 우리가 반도체주를 볼 때 이거는 그 인프라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나 자원같이 인프라주로 봐야 되거든요. 산업의 경기와 분명히 연동하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점이 연동하는 어떤 타이밍이 좀 더 빠르고 늦을 뿐이지 사실은 인프라주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경기 회복되지 못하는 건 첫 번째는 PC나 IT 기기나 그리고 스마트폰 같이 반도체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의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감산을 시켜서 공급을 줄인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아까 초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PC라든지 IT라든지 이쪽의 경기는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그 감산 효과와 맞물리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그건 회복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낸드 플래시 쪽이 심상치가 않다. 지금 보시면 삼성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감산에 이어 가격 인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 인상하겠다. 내년 2분기까지
20%씩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낸드 플래시가 이미 수익성이 악화돼 가지고 가격을 안 올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내년 2분기 이후에는 낸드 가격도 반등 분명히 할 거라는 건 이제 확인된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낸드 공급 기업들은 가격 상승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까지는 2분기가 돼야만이 이 반도체의 분명한 영업이익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주가는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2분기가. 4분기가 적자를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에 완전한 반등은 2분기까지 가야 될 것 같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반등의 핵심은 낸드 플래시 가격에 있을 것 같고 완벽한 반등은 내년 2분기를 바라보셔야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사들보다도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소부장주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비주에서 더욱더 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격변기를 겪는 가운데 장비주는 더욱더 이렇게 시세를 더 분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특정 기업에서 좀 몰려 있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지만 감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장비주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반도체 장비주는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가 없다고 보고 있고 있다면 굳이 용인 클러스터 같은 데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될 때 그때 효과를 볼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반도체 장비는 결국은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만 효과를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 아닙니까? 네. HBM3 올해까지 하다가 내년에 HBM3가 5로 가게 되면 새로운 타입의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설비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설비 관련된 특히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가 계속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네. 내년까지는 이 바뀌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그 한미 반도체가 영향을 받고 있고 메모리 쪽에는 지금 DDR5가 나온 지 1년이 됐거든요. 네. 이제 DDR5가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 DDR6나 DDR7이 안 갑니다. 그러면 DDR5에 들어갔던 장비들은 그대로 유할 가망성이 커서 일반 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장비는 그렇게 많은 주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지금은 HBM 관련 쪽만 있고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조금 호전이 되어서 네. 보통 반도체 장비들은 반도체 사이클 대비 한 1년 앞서서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내년 연말 시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을 살펴본다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도 HBM 쪽 장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업황이 조금 더 또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2차 전지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주들 상승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상반기 내내 보였다가 지금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좀 작용을 했죠. 뭐 실적도 안 좋았고 어제는 다시 200달러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전 거래일 5% 넘게 빠지면서 2% 2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영향을 아무래도 2차 전지주 전반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주들 다 힘을 받지 못했고요. 2차 전지주 전반으로 사실 고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도 하고 사실 상승한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그간에 많이 성장할 부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또 파나소닉이 최근에 배터리 생산을 축소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사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생산 축소가 시사하는 바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주는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보통 4단계를 거칩니다. 네. 보통 이제 나오자마자 사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베리베리 얼리 어댑터라고 네.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사는 경우가 있고, 요 상황을 지켜보다가 괜찮네 하시는 분들이 네. 사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대중화돼서 사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4단계 나눠 본다면 전기차는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저는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시점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자동차를 샀던 분들은 굉장히 얼리 어댑터 분들입니다. 미국 시장에 아직 전기차 점유율이 10%가 넘지 않고요. 국내 시장에는 2% 남짓합니다. 근데 그래서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요 시점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선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비싸더라도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시장 장비 전망대 나오면서 선반영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시장 수요 곡선에 맞게 이만큼 팔릴 것이다, 이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개인 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였다가 지금 주춤하는 시기인데 지금 어떤 시기냐 하면은 매스 바이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가격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지금 시점이거든요. 네. 그 가격대는 3만 불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3만 불대, 일반 내연기관차의 가격과 10% 정도 비싸거나 비슷한 시기가 가야 되는데,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져야 돼서 일단 NFL 배터리가 지금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하나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기차 시장이 그 장밋빛을 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에 못 미치면서 이 전기차 차저 시장이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고 있다, 뭐 지금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데 분명한 건 그렇다고 전기차가 죽을 것이냐, 그건 아닌다는 거죠. 네. 전기차 분명히 성장성에 있는데 그 성장의 곡선이 우리가 예상했던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올라갔다가 한번 중간에 세출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요 시장을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네. 지금 테슬라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긴 거잖아요. 네.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파나소닉도 우리 지금 공급하는 좀 줄일래. 그리고 그 외에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미국 자동차사들도 내년에 신규 공장 짓는 걸 다 좀 홀딩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 곡선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쇼크는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되게 의도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게 사실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영업이익이 없죠. 안 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그리고 테슬라가 더 전략적이었던 거는 제가 전기차 시장 수요를 빨리 이끌지 못하는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했죠. 가격, 네. 3만 불대. 그래서 테슬라가 첫 번째 한 일이 3만 불대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두 번째가 인프라 확충인데 테슬라는 슈퍼차저 시장 사업부가 따로 있어요. 그 IR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슈퍼차저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수요가 조금 낄라 그러니까 이 인프라 확충을 머뭇거리는 순간에 테슬라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슈퍼차저 인프라 시장을 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을 누가 먹느냐? 테슬라가 먹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격을 내리는 전기자동차 업계가 더 먹게 돼 있는 시장이라서 저는 테슬라의 이 다음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 보고서가 되게 중요하다. 지금은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GM 같은 경우 혼다하고 추진하던 50억 달러 규모의 새 전기 공동 개발 계획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합작한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미시간주 전기트럭 공장 가동 일정 연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 전기차 투자 계획 중에 120억 달러 줄였어요. 네. SK온과의 합작법인인 블로오벌 SK 켄터키 공장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테슬라나 이런 그 기업들이 내년도의 그 어떤 성과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금 그런 시장이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네. 관망하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보는 게 이 시장은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변하는 시점이고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2차 전지주 전반을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당장을 살펴봤을 때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지금 5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게 조 단위로 좀 대여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용 전구체 기업으로서 성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될까요? 우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입지는 나쁘진 않죠. 네. 우선 에코프로 그룹의 전구체를 공급하고 있는 확실한 공급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기 2차 전지 배터리를 보시면 전기차에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은 재료비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양극재 가격의 70%가 전구체예요. 그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는 분명하죠.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단위급 대어들이 IPO를 흥행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패밀리들의 주가가 좀 계속 급락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안 좋은 뿐만 아니라 요전에 이제 조단위 대여급인 SG 신용정보가 네. 상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상장을 시킬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조건도 100% 진주 발행입니다. 구주 발행을 저는 하지 않아요. 네. 100% 진주 발행을 위한 조건은 되게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투자 입장에서.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대주주가 에코프로 계열사들인데 50% 이상 갖고 있고 네. 30%를 가지고 있는 BRB 캐피탈 같은 데서도 6개월에서 30개월까지 우리는 팔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저는 주가는 이번에 상장만 돼도 성공이다. 네. 흥행하지 않아도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상장만 해도 성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